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정신건강 관련 법과 윤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리, 정신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와 법, 정신건강복지법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 휴먼 라이트를 이해하고 인권 보호 제도를 살펴본다.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제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정신간호사의 법과 윤리적 의무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여기에 따른 윤리적 표준, 의사결정, 정신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를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입퇴원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먼 라이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갖는 천부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다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남미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각각 환경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으로 각각 구분되어서 태어나면서 누구는 부잣집에, 누구는 가난한 집에, 아니면 누구는 중산층에, 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누구는 선천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먼 라이트를 정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2조의 2항에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2016년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17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약칭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보면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기본권 권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 문화와 최적의 치료 환경을 보장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제 전문화한다. 이건 이제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비밀보장의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대상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것은 병원의 규정 및 민형사상의 법적 규제 조항에 의거해서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제약 하에서 치료받을 권리. 자, 최소한의 제약이에요. 정신질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능력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최소한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나 강박의 사용은 치료적인 어떤 지표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잉 금지의 원칙. 기본권, 즉 인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그 외의 권리들인데 병원 밖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예전에는 전화 통화도 못하게 했죠. 근데 지금은 전화할 수가 있죠. 즉, 통신과 면회의 자유. 단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제한을 하고 개인의 소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유언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치료를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질환자의 권리 제한. 첫 번째,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생명이나 제3자 및 사회 안전이 위험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보 공개 사실을 대상자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해야겠죠. 두 번째, 신체 자유의 제한. 정신질환자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격리, 강박 등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고 정신질환자에게 강박 또는 격리를 적용 시에 치료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격리 강박이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을 경우, 타인에게 폭력을 행할 위험이 높을 경우,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높을 경우, 자극이 없는 환경에 있도록 해서 자해, 타해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경우,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격리와 강박은 최소한의 시간, 면담을 통한 평가, 관찰 및 평가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법적 책임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제한에서 우리나라는 범죄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법적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신질환자다라는 어떠한 그 전문의의 그 진단이 있으면은 법을 면제하거나 아예 감소시키죠. 경감하죠.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걸로 다 풀어주죠. 두 번째, 사회적 논란과 형법 개정. 처벌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인격장애인지 고의로 그런 건지 물론 그 진단에 의해서 그게 나오게 되지만 그렇다면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맘대로 활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안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거가 어떤 그 맞는지 즉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정부는 형법을 일부 개정했어요.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감경하도록 변경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음 사건을 경험한 유가족이나 대상자에게는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